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교통 호재에 더해 재개발 등의 이슈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부평구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물은 늘고 있는데요. 부평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서울 7호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부평구는 지난해 7호선 연장과 GTX B노선 확정 등 교통 호재에 더해 서울 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7월과 8월 잇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활발했던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부평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1,300건 넘게 이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4분의 1 수준인 341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21일까지 신고된 거래가 80건에 불과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혹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문의만 하시고 이번 달 저희 사무실에서는 2건 정도밖에 못했어요.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취득세와 보유세 등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해서 물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들이 물건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대출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부평 지역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물은 늘고 거래는 끊긴 상황이지만 한 번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부평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가격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102였던 지수는 점차 상승해 8월 110.3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폭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상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한동안 거래 절벽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거래 절벽 사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 거래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최대 45%까지 오를 예정인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부평의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한 LH가 부평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기반시설 정산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부평구는 만약 패소할 경우 최대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부평구가 부평구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LH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2년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을 맡은 LH. 부평구는 녹지와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에 쓰일 보조금으로 약 82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완료됐고 LH는 이듬해인 2013년 부평구에 사업비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LH가 요구한 액수는 약 251억 원, 계획된 비용보다 169억 원이나 많은 액수입니다. 부평구는 LH가 임의대로 사업 범위를 초과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LH는 부평구의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대응했습니다. 결국 LH는 지난 2017년 미지급한 정산금을 달라며 부평구를 상대로 169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정비 기반시설 사업비로 160억 원이 증가된 251억 원이 실제 집행되었다며 증가된 금액의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원금의 이자까지 부평구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대 254억 원, 하루 이자만도 540만 원에 달합니다. 부평구 의회에서는 부평구가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기간으로 준공 승인까지 했음에도 사업 기간 동안 사업비 사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산금 그 내역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준공 처리 후에 정산 내역을 요구를 하고, 이것은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평구에서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부평구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게 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점점 느는 쓰레기 양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우리 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정하, 이세진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7천억 원이 증가해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음식 서비스 배달이 절반을 넘었죠.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비대면 소비 시장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또 그중에서도 음식 배달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만나고 웬만하면 집에 머무르는 일상,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서 배출돼 점점 쌓여가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부천 옥길지구. 포장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배달이나 포장이 훨씬 많아요. 증가한 배달 주문량의 결과는 일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곧장 드러납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택배 종이 상자 등의 양이 단연 많습니다. 재질도 모양도 제각각인 플라스틱 용기가 대부분. 그릇에 홍보용 스티커가 그대로 부착돼 버려진 경우도 있는데 분류하는 데 손이 많이 갑니다. 확실히 많이 이제 나오죠. 이제 일로 치면은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스박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나오고요. 그래 이제 시쳐도 될 것 같은 거 시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 때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 손은 좀 간다고 봐야죠.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제 부천 지역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도 코로나19 이전보다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실감합니다. 일회용기가 엄청 많이 늘었죠. 그전보다. 일회용기가 한 150%? 일회용기가 제일 많이 늘고, 그다음에 종이 상자, 택배 상자. 택배 상자는 진짜 많이 늘고. 불가피하게 쓰게 되는 일회용품. 하지만 모두 재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쌓여만 가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쌓여있는 일회용품 쓰레기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은 얼마나 될지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입니다. 김포 지역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골라냅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에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토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찌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에러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를 거듭나고 그 처리하는 그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재활용을 선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동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지난 21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등교가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인데 교육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문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지 26일 만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기분 좋아요. 21일부터 등교는 재개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등교 인원은 최소화됩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듣습니다. 한 달 내내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던 학부모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등교가 재개되자 한시름 덜었습니다. 주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할 때 추석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추석 전에 등교가 재개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월 12일부터 등교 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면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던 아이들도 늦게나마 2학기 첫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 비코프가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현장 개막식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만화를 주제로 한 이 비대면 축제에 전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참가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방식을 택했습니다. 개막식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여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예년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화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만화에서 시작되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초청 관객 100여 명이 관객석 대신에 실시간 화상 채팅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억 마일이 떨어진 해외에서도 접속하면서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특히 시공간이 사라지면서 예년에는 닷새에 그쳤던 축제가 올해는 열흘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축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부천 만화대상과 대한민국 만화공모전 수상작도 비대면으로 시상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관객들은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만화 캐릭터 분장을 주제로 한 코스튬 플레이어, 독립만화 등을 가상 전시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개막한 올해 부천 국제 만화축제는 온라인으로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이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이동 인구가 많은 부천역과 송내역, 신중동역 등 모두 14곳에 전기 자전거 200대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대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레클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의 자전거 현황을 검색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5분에 보험료 100원을 포함해 1,100원이며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할 계획으로 운영 자전거도 최대 9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시민 참여형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천시는 24일 시민들이 참여해 수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전체의 갈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스템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남촌 일반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갈등 영향 분석도 병행하는데요. 이 갈등 영향 분석은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 담당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수기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인천형 갈등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식품 수준의 수돗물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 수돗물과 수돗물 유축은 지역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인천시는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수장의 생물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시설을 보강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개방형으로 운영됐던 활성탄지를 밀폐형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진국 기준의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국제표준 규격인 식품경영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배수관말 26개소의 수질 정보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